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권과 차별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 스스로가 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결정장애라는 단어인데요. 장애라는 말을 부족함, 열등함의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저자는 장애인 인권운동과 통화를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을 때 저도 뜨끔했어요. 저도 결정장애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심진경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리액추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네. 얼평 전문가. 왜 이러세요 진짜. 응? 근데 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박권일 선생님한테 근육돼지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그것뿐이라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돼지를 차별한 얘기 아닐까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인가? 왜 나를 먼저 하라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모 비하일 수도 있고 뭐 돼지 차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일종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쓴 건데 많이 불쾌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야, 그 전형적인 성추행범의 얘기 아니에요? 친근감을 보이려고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했다는. 딸인 줄 알아. 딸인 내 딸 같아서 그랬는데. 다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뭐 밀고 나가면 이제 요 얘기를 밀고 나가면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쓰는 비슷한 표현으로 뭐 개돼지, 국민은 개돼지다. 뭐 개돼지는 무슨 죄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돼지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개거든요. 온갖 군데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접두어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왜 이제 그 개를 붙이냐. 굉장히 흔한, 그래서 친숙하지만 또 되게 만만한, 근데 그런 존재가 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개가 포함된 혐오 표현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짜증이 아니라 뭐 개짜증. 다 아시다시피 이런 동물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인간이야말로 지구 최상의 포식자라는 거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요새 이제 개를 둘러싼 그런 논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도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존엄성만큼 동물의 존엄성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어차피 사실 누군가의 생존이라는 거는 다른 생명을 빼앗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누군가를 먹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다만 먹되 이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뭐 다 개를 먹었으니까 지금도 먹어야 된다는 둥, 인간이라는 범주 자체가, 혹은 인간성의 범주 자체가 지금은 좀 더 많이 확장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과는 달리.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존재,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냥 인간은 단지 그냥 힘센 포식자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좀 개라는 표현을 저도 너무 이제 좀 종종 쓰는데 반성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근육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비하를 당했다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상처를 받은 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그런 얘기를 여기서 굳이 해야 될까요? 비하를 하시니까 내가 이제 약간 상처받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존재인데 그렇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타인의 취향을 짓밟는 그렇죠. 거. 죄송합니다. 잘 사과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뭐 말씀하실 게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강의 때 사실 강의하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강의 초창기에는 좀 빈번하게 겪었다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겪으면서 당연히 저도 잘못된 표현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교수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비유가 위험합니다. 그렇죠. 비유들. 네. 언제나 비유들이 늘 나의
정치적 무의식을 그렇죠. 불쑥 예. 드러내게 하는 가장 문제적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모 대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정신분석 개념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정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애들한테 주체화 된다는 거, 혹은 우리가 주체로서 가면을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불쑥 튀어나온 게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이 있어. 메이크업.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듯이 우리는 자기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을 쓸 때 뭐 특별히 여성이라는 말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뉘앙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젠더적인 사실 느낌이나 뉘앙스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그 메이크업이라는 표현 너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다. 너는 반성해라. 선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는 나쁜 차별주의자다. 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저도 근데 이제 말하고 나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 의식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문제인 경우들. 그렇죠. 진짜 그때 저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작할 때 이제 오피셜하게 또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표현의 문제는 언제나 사실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또 대학 강단 안에서 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피로함이라고 하는 게 또 학생들 한편에는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죠. 교수자로서는 항상 또 더 피곤해지는 영역이죠. 최근에는 예를 들어 뭐 그런 표현에 대해 너무 주의하고 있는 거를 또 학생들이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론 수업을 맡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 수업에서 너무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이라고 얘기해. 아니 토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 할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네. 요거 2-1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과 지금 이제 그 교수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딜레마들, 딜레마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조심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여전히 저 자신한테 부족함 느끼는 부분들. 요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사례 하나가, 제가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타는데요. 그 로드바이크 용어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 있잖아. 앉는 안장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중간 부분에 뚫려 있는 안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쓸려가지고 아프기 때문에 거기를 구멍을 뚫어 놓은 안장들이 나오는데, 그 안장을 처음에 나왔을 때 전립선 안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안장 이름이 전립선 안장이라고 이제 이미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자들도 그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한테는 전립선이라는 신체 그 기관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장을 전립선 안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남자들만 타는 자전거예요? 아니에요. 여자도 다 타죠. 근데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그냥 전립선 안장이라고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너무 차별적인 명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디 칼럼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회음부 안장이라고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립선 안장 대신에 회음부는 다 남녀 공통,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부위니까 그 회음부에 해당하는 전립선, 회음부 둘 다 있어. 회음부도 약간 좀 발음도 그렇고 약간 뭔가 의학적 안장. 생경하긴 한데 어쨌든 회음부 안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추세로 바뀌긴 했습니다. 배상민 선생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아까 그 두 번째 장애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씹혔어요, 제가. 자, 네, 말씀하시죠. 컴백. 일단 뭐 대단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장애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PC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앓으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걸음이, 그러니까 걷고 싶은데 뇌는 걸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다리가 이걸 안 따라가 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왜 그 개그 중에 노인들 보통 흉내 낼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리에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달달달 떤다든가 손을 떤다든가 이런 지팡이 짚고 예. 이렇게 막. 근데 그걸 실제로 목격하니까 이게 장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또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애를 겪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의 장애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번 인생에서 거쳐가야 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높은 확률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고, 그래서 이 장애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가 장애를 갖게 되면 그건 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오로지 장애는 선천적인 거거나 아니면 후천적이라도 젊을 때 가지거나 이런 것들만 장애라고 좁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이가 들면 거의 다 100%에 가깝게 장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문제는 요번에 내려와서 새롭게 좀 인식을 한 게 있어요. 장애 문제는 이거는 정말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할 일이 있는데, 그럼 너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너는 할아버지지만 혹은 할머니지만 비용 더 내. 이게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안에 또 이제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설득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안에도 보편성의 함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 돼, 나도 장애를 안고 살아, 무슨 장애. 근데 그거에 있어서의 사실 어떤 장애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가 지금 일반인인데 장애라고 하는 거를 손쉽게 자기 삶에서 의미화하고 도구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장애라는 말을 보편화할 때 생기는 함정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애인이야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장애에 대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할 거라는 거죠, 제 입장은. 앞으로. 근데 뭐 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네. 또 그렇게 쉽게 생각을 실감나게 하는데, 이게 예. 생각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주야 저주.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장애를 겪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또 그 낙관론자들은 의학이 또 자신의 장애도 극복시켜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